네,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지난 일요일 특집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대신 소개시켜 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자화자찬 좀 할게요. 제가 이제 그 낮에 투자부패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한국경제에서.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어요. 2월달,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2월 수익률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주욱 대표님은 2020년도 우승자였어요. 왕중왕 우승자였고, 제가 2월달 들어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자랑 좀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뭐 이제 3,000포인트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오늘자부터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뭐 원인은 제가 경고를 했었어요. 미 10년물 채권 수익률, 이게 언제적 방송이냐면요.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1월 13일 날 나간 내용인데요. 이때는 채권 수익률이 튀기 전인데 1.12였는데 이것이 이제 1.5까지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5를 넘고 1.6까지 갔다 오면서 시장이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시장이 왜 불안해하는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것들 짚어보고 현재 상황을 유추해 봐야 되겠죠. 테이퍼링. 미국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튀게 되면 시장은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추구 전략을 의미한다. 연준이 눌러줘야 되는데,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이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워킹 패드가 아니라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플레잉 패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시장에 큰 요동치는 요소가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되는 거. 중앙은행은 금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돈의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금리의 결정 요소입니다.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은 가능히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왜 쳤는가? 그리고 금리가 왜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는가? 우리는 그걸 발작이라고 표현을 했죠. 국채 수익률이 왜 발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요. 물가가, 그러니까 유가입니다. 유가가 코로나 이전 60달러 수준까지 치고 나오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거든요. 이상급등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뭐예요? 엄청난 유동성을 등에업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거랑 금리랑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물가가 터버리면요. 실질금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를 올려가지고 실질금리를 맞춰요. 물가 상승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올려가지고 실질금리를 조율하는 그런 눈높이 시장 환경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요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키높이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실질금리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채권 수익률, 금리도 같이 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단순한 논리였는데 시장은 연준이 눌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채권 수익률이 발작 현상을 보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또한 발작 현상을 보여주고 채권 수익률 또한 발작,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불안해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죠. S&P, 이게 이제 노란 색깔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에요. 이 빨간색 지표가 S&P 500의 배당 수익률인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1.5%란 말이에요.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 배당 수익률을 넘어가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가 있겠네. S&P 500의 위험 자산인 S&P 500의 배당 수익보다 채권 수익이 좋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불안해. 주식은 이제 위험 자산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물량을 좀 빼자.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내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던 그런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발생했던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수요가 회복이 돼가지고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었냐? 이렇게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인플레이션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파월 의장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완전 고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파월은 항상 이야기하죠. 연준은 항상 이 공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함께 발생해야 된다. 연준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노받고 백도를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뭐가 있을까요? 임금 인상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은 백도를 못해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임금을 인상해줘요. 다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걸 통해 가지고 발생한 인플레이션, 완전 고용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진짜 배기 인플레이션이라고 연준 파월 의장 모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 고용. 그러면 현재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실업률의 회복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14.8%까지 갔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최근에 그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6.3%. 연준이 목표로 하는 4%까지는 아직까지 멀었고요. 또 4%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지만 연준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겠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업률 가지고 완전 고용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일시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더 떨어지고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추가로 이제 지급될 가능성이 높죠. 미 하원을 통과했고요. 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도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이제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추구했던 것은 통과가 어려웠지만 적어도 그 추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재정 부양책이 나온다는 전제를 우리는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추가적인 재정 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부채로 잡아 가지고 미국 재정 당국이 국민에게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인해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 수준에 그친다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낮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자가 높으면 안 되죠. 최근처럼 국채 수익률이 터버리면 그 부담감은 누구한테 가죠? 재정 당국으로 넘어갑니다. 재정 당국 또한 낮은 이자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또 하나, 요번에 이제 620억 달러 미국 7년물 국채 입찰을 했는데 굉장히 저조했어요. 저조했던 이유가 뭔가요?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높은 이자를 원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뭐 이자를 요구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이자율이 측정되지 않다 보니까 입찰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응찰률이 최근에 2.30배에서 2.045배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또 한번 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한번 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응찰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재정 당국은 그 정도의 이자율은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재정 부양책을 진행하는 미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당국, 그러니까 미 재무부는 국채 수익률을 부담스러운 구간에 이자율이 놓여지는 것을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일요일 날도 TV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YCC가 되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되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미 재무부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팔고 거기서 나온 자금 가지고 장기 채권을 매집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 벤 버냉키가 2011년도에 진행했던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요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 얘기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기대감 나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준이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YCC까지 가겠죠. 진짜 연준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니들이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당국에 대항을 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다가오는 3월 16일, 17일로 예정된 그러니까 FOMC 회의쯤 전후해가지고 이것이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3월 4일 미국 시장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5일 금요일 새벽 정도 되겠네요. 이번 주에 요것에 관련된 그 FOMC 연준 의원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와 관련된 복선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오겠죠. 요거를 계산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라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이경락이 혼자서 떠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목금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 금리 전략가는 고객에게 연준이 수익률 곡선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터는 연준이 쓸 수 있는 완벽한 처방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이 지금 채권 시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일부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기서 지금 발생한 그 우려감으로 국채 수익률이 튀는 것을 연준이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누구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국채 수익률 여기서 튀는 것이 잡힐 가능성이 높냐라고 바라보냐면 바로 이 두 양반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미 재무장관 과거에는 이제 의장이었죠. 연준 의장이었죠. 옐런 재무장관도 이자가 부담이 지금 뭐 재정 부양책 계속 쏟아져 내야 되는데 이자가 치고 나가면 그건 다 재정 당국의 이자 부담감이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또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자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기 부양책을 하라 상원 하원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장한 사람은 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패드의 의장, FOMC의 의장 파월이에요. 이 둘이 통화정책과 재무정책을 담당하는 이 두 분께서 이자가 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지 뭐 서안에 뭐 항상 뭐 워렌 버핏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코 미국의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얘기는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투기적인 자금들이 채권 수익률을 튀겨오르게 하고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이런 투기적인 자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Don't fight the pad.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연준은 아직까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연준에 대항하지 마세요. 쉽게 하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연준은 과거에도 시장이 불안해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줬었어요.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이제 요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60달러면.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이 뭐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채권 수익률만 10년물 채권 수익률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는 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달러는 계속해서 떨어졌지요. 예, 달러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뿌려냈죠. 물가는 더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1.5%니까 부담이 가겠지만 2%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분 대비해가지고 금리 수준을 맞추는 거니까 실질 금리를 맞추는 거니까 1.5%가 아니라 2%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 요 정도는 쏘쏘 요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미국의 저축률인데요. 미국은 저축을 정말 안 하는 국가예요. 국민들이. 미국의 저축률이 7%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7%가. 근데 미국의 저축률이 코로나 이후에 재정부양책, 1차 재정부양책 줬을 때 33%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것이 7%까지 아직 또 안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재정부양책이 또 진행되게 되면요. 추가 재정부양책이 진행되게 되면 요 저축률이 더 올라가겠죠. 요것이 나중에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시장에 뻥 하고 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플레이션율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2% 올라가든 뭐 2.5%가 올라가든 시장에서 아 그래 실질금리를 맞추는 거니까 요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의 두려움은 주가에 다 녹아져 있고 차후 인플레이션 발생률을 기대 인플레이션 발생 환경을 바라봤을 때 1.5가 아니라 2% 이상도 시장은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한번 뒤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겪은 것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최근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이상 기류가 하나 있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정거래의 흐름이에요. 빨간색 양봉으로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연휴 동안에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3.1절 전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이 딱 열리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죠? 미국이 뜨니까 갭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니까 미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재미나게 끝납니다. 우리가 떨어지니까 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1절 이전 수준, 대한민국 지수와 흐름을 같이 해서 변동성 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지수가 미 시장의 선행지표로 지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오늘 돌아섰습니다. 오늘 돌아섰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미 시장이 요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양봉이 떠버리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이 선행지표로 움직인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시장과 비슷한 장중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최근에 대만 가권인데요. 대만 가권도 국내 시장과 비슷한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쉬면 대만 가권도 같이 쉬고,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시장과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예요. 그러면 지금
미 시장의 선행지표로 보이는 대한민국 코스피, 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버라이어트하고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 시장의 선행지표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세 개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이 세계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 세계 시장에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바로 자동차 반도체의 쇼티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테슬라 모델 3 생산 중단은 반도체 부족다. 최근에 테슬라 모델 3도 생산 중단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세계 시장에 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디램 가격이 자동차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11월 달까지는 좀 민기적거리다가 12월 달부터 무섭게 치고 나오는데요. DDR4 4GB, 아니 8GB 가격이에요. DDR4 8GB 가격.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고정거래 가격은 2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서서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메모리 가격 반도체 쇼티지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한번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PS 추이인데요. EPS 상승분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그 2년 주기로 반도체가 좀 사이클이 오잖아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연평균 33% 증가했고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평균 52% 증가했습니다. EPS가. 근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지금 44% 정도 EPS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가만히 봅시다. 2013년도도 계속해서 EPS 추정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2017년도, 18년도, 2012년, 14년도 요거는 작은 사이클이었고 슈퍼 사이클이었고 요거는 빅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익 사이클을 비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익 사이클과 주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익 사이클이고요. 요 이제 붉은 색깔이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익 사이클과 그 반도체 지수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어요. 이 추정치가 올라가고 나중에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한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이클이 235%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30% 정도 수준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익 사이클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거.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빅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지수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야 되는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석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서버 시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석 내용입니다. 서버 시장이 37%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다른 그 수요처로 등장한 PC나 모바일에 이어서 디램의 또 다른 수요처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발생한 매출처 서버 시장이 올해 37%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서버는요 B2B가 많아요. 도매로 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가 과거 뭐 $300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서버 디램은 좀 다르죠. 좀 도매니까 $11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버는 B2B라고 얘기했죠. B2B인데 B2B는 분기당 가격을 측정해요. 근데
분기당이니까 원래 1분기 초순에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를 합시다라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데 재미난 거는요. 요번 2월 달에 서버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1월 달이 아니라 그만큼 서버용 D램 부족 아니면 재고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4월 달 본격적으로 서버 D램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측정돼 가지고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모바일 시장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모바일 시장은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회복돼 가지고 정체되어 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정체되어 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저축률. 이 저축률이 본격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바일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보복제 소비했을 때 제일 먼저 뭘 사고 싶습니까? 휴대폰 사고 싶고 모바일 바꾸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을걸요. 모바일 교체 주기도 백신과 치료제와 함께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모바일 D램 수요도 하반기 때 상당히 많이 쏠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요 정도까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파트너 위크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경락 파트너의 강의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네, 최근에 이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강조를 해왔거든요. 작년 2020년 12월 달 그리고 2021년도 1월 달 두 자릿수 연속 상승분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4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8월, 9월에 이어서 처음으로 이런 두 자릿수 상승분이 있었는데 2월 달에 9.5%가 발생하면서 두 자릿수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월 달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업일수가 설날 때문에 3일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사실상 10%가 넘었다는 얘기죠. 아마 산업통상부에서 수출입 동향 통계를 내고 나서 처음 발생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상 유례 없는 수출 호조를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디스플레이, 대한민국 IT 산업 전방위적으로 자동차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요거는 분명히 왜 대한민국 시장이 미 시장의 바로미터가 돼서 움직이는가? 요것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이거죠. 과거 2017년, 18년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반도체 가격이 7달러, 8달러에 놀고 있을 때니까 수출 동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은 고정거래 가격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2.8달러, 뭐 3달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고정거래 가격 이렇게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출 호조로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터버리면 고정거래 가격이 대한민국 수출 지표는 계속 좋아지겠죠.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매력들은 더욱더 증가할 거예요. 외국인 자본들은 대한민국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시장이 모바일 시장이잖아요. 이 모바일 시장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이 모바일보다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요것이 지금 자율주행이다. 뭐 자동차의 전기차 플러스 전장화 플러스 자율주행이다. 이런 시장으로 연결되면서 반도체의 쓰임이 너무너무 커지게 된 거죠. 요만한 휴대폰이 아니라 자동차의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깔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돈을 쓰고 구매하는 것이 집 말고 바로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IT로 전환된다. 그 시장 규모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가격이 왜 최근에 치고 나오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라고 보이네요. 뭐 가을에 자동차 공장 멈추나 이런 얘기들.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뭐 아이오닉 5가 나온다. 근데 전기차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전기차는 일단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냐?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 트위터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을 구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2분기 때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을 구독한다고요? 넷플릭스나 무슨 뭐 저기 뭐 영화 보는 것처럼 넷플릭스 영화 보는 것처럼 구독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내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필요 없어. 그러면 끊는 거고. 요거를 테슬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1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그 정도 이제 측정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월 구독을 사용하는 거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전기차가 필요한 거고 그냥 전기차는 인프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율주행은 혁명입니까? 혁명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율주행 안 해보셨죠? 완전 자율주행 대한민국 사람들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20세기에 세탁기가 있었고 PC의 혁명,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이거는 혁명입니다.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매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혁명을 가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죠. 삼성의 주가가 언제부터 쳤는지 아세요?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쳤습니다. 그때부터 무섭게 치고 나갔어요. 삼성이 하만 인수한 게 뭐라고? 자동차 부품사 인수한 게 뭐라고 삼성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삼성이 자율주행 시대에 뛰어드는구나. 전장시대에 뛰어드는구나라고 바라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이게 작년 5월 달에 방송했던 건데요. IT 강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요게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는 작년 5월 달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기존 IT 부품주였는데요. 지금 전기차든 자동차의 부품으로 쓰이는 기업들,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이에요. MLCC, PCB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입니다. 대한민국은 IT 하드웨어 강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시장이 대만보다도 어쩌면 더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아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수출입 동향 지표를 제가 보여드렸죠. 계속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꿈꾸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저는 분명히 이때 얘기했을 때 뭔 소리야! 이래서 3,000포인트가 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했죠. 그 결과는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4,200포인트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한번. 폭스바겐도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6개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대요.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이제 본격적으로 1년 동안 6개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다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동차의 전장시대는 2021년도에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PC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디램 가격 동향이에요. 2001년, 2년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무섭게 쳤죠. 리먼 사태 이후에 위기가 다가왔고 스마트폰 혁명이 만들어졌어요. 야, 휴대폰에 정말 반도체 많이 들어가네. 디램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 쳤습니다. 그리고 서버 시장의 개화로 인해서 작은 언덕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코로나 리스크가 터졌고 이제 이것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도중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언제만큼 올라가냐고요. 모바일 혁명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자동차는 모바일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소유처, 모바일과 서버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자동차를 엎은 거니까. D램, 뭐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이쪽은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최근에 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3년도, 14년도 작은 언덕 하나 만들었었죠. 그리고 2017, 18년도 서버 시장 개화되면서 확대되면서 작은 언덕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색깔이 소매 가격이고요. 검은 색깔이 도매 가격이에요.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2013년도에 겪었던 그 언덕은 아주 작은 언덕일 수도 있어요. 2017, 18년도에 겪었던 언덕은 아주 작은 언덕일 수 있습니다. 정말 빅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열어두셔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제가 전초전이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1월달 양극재 출하량 추이를 보자고요. 작년 대비해서. 회색이 올해고요. 연한 검정색이 작년이에요. LFP는 뭐 중국에서 만드는 거지만 출하량이 굉장히 컸죠. NCM811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 대비해서 NCM811은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고사양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서도 여러분들 못 느끼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전기차 돌아다닙니까 지금?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2%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발표했더구만요. 2040년도가 되게 되면 40%, 50%가 될 거라고.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2%밖에 개화되지 않은 시장인데 전기차가 많이 갔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함께 가지고 가는 거죠. 포트를 왜 운용하겠습니까? 구리 가격이 최근에 치는 것은 동박에 대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의 수요가 타이트해져서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구리 가격 치지요. 코발트, 원자재 가격,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발트 가격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왜 칠까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고 2차 전지 당연히 여러분들 포트에 구축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대한민국 반도체나 2차 전지, 아니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바이든은 좀 달라요. 민주당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처럼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한일, 대만, 반도체 등 공급 협력하자. 우방끼리 서로 반도체랑 배터리 등의 공급망 정보 동맹국가 공유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 반도체나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미 시장에서 뭐 폭발적으로 들어간다? 아니죠.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는 재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으면 쇼티지는 더 빠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바이든 정권에서 만들어진 미중 무역 분쟁은요. 트럼프 정권 때는 우리에게 목을 조르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한 예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 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 이제 우리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요. 포트 인앤아웃 시간에. 야, 보십시오. 시장이 그렇게 안 좋고 답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00조입니다.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이익 증가하면 2018년도 때 어닝 서프라이즈 20조 원, 그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업이익, 1년치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시가총액이 200조 돼야 된다는 논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100조니까 2배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투자를 멈춘다고요? 이 기회를 날리겠다고요? 다른 거 하겠다고요? 글쎄요. 이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디램 가격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치고 나가는데.
수많은 그리고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지는데요.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종목들이 정말 많죠. 이 전공정 라인 그리고 후공정 라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잡아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공정에서 최고의 종목 하나, 후공정에서 최고의 종목 하나 요렇게 투트랙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우수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복적 소비 시즌까지 연결돼요. 이제 막혀 있었던 소비가 어마무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저축률을 보여줬죠. 이것이 7%까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돈을 그냥 막 뿌려댈 겁니다. 백신과 텍사스 멈췄다며요. 텍사스 뭐 정상화 시도하고 있다며요. 지금 백신 보급 확대되면서 분명히 보복적 소비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점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경락아, 반도체도 좋다라고 하지. 2차 전지도 좋다라고 하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부품 소재단도 좋다라고 하지.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좋다라고 하지. 다 좋으면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요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만 고르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어요. 작년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240 클럽이 2차 전지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고 반도체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는 일부 카카오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분들이 크게 돈을 버는 한 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 몇 개만 잘 골라도 진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2021년도. 자, 쉴 만큼 쉬었습니다. 2월달 국채금리 그게 뭐라고.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갈 텐데 1.5 그게 뭐라고. 난리 한번 쳤어요. 숫자에 미쳐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왜 기회를 날리냐 이거죠. 대한민국 수출입 동향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달러 인덱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90포인트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거 8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현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자산으로 돌려야 됩니다. 주식이 최선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왜? 대한민국이 가장 매력적이니까. 자, IT에서 자동차 부품사로 거듭나고 있는 기존의 IT 기업이 부품사로 거듭나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추리십시오. 그리고 보복적 소비와 관련된 것들. 여행주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간 거 말고 경쟁 구도에서 좀 자유로운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포트를 구축하면요. 여러분들 계좌 올해 작년 24시 클럽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좌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